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토론회는 이번 4월 11일에 펼쳐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께서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마련된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경제 그리고 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2시간 동안 토론회를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후보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창조한국당 정창덕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조한국당 기호 5번 비례후보 정창덕입니다. 네, 이어서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김순자입니다.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비례후보 서규석입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홍종학입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박원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박원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안종범입니다. 네,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정당의 경제 복지 분야의 정책 공약을 모두 순서대로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오늘 토론의 각 논인, 이 경제 문제화 방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부 주제로 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세 주제를 놓고는 토론자들 간에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각 주제별로 이 자유 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후보자가 주도권을 쥐고 질의응답을 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후에 오늘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 토론자 여러분께서 이 원활한 진행과 공정성을 위해서 정해진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부분이 경제 복지와 관련한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인데요. 이 본격적인 세부 분야의 토론에 앞서서 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후보자께서는 각 정당의 이 경제 복지 관련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이 소속 정당의 정책이 다른 당과 다른 점들을 조금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창조한국당 정창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5번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정창덕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의 대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강국, 일자리 강국, 사람 중심의 창조 경제, 즉 경제와 복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저는 IT 벤처 중소기업인으로서 또 교수로서 저희 제자들이 요즘에 취업도 못 되고 일자리가 잃어가고 있고 참 물가는 오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제 부패, 기득권 세력, 그야말로 정파에 휘둘리는 그리고 이념에 휘둘리는 이런 세력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안철수 교수의 소통과 공감의 정신, 그 가치, 문국현 전 대표의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 그리고 저희 창조한국당이 힘을 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대에서 1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순자입니다. 정치는 돈이 많고 많이 배우는 사람들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았더니 우리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여야가 모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른 법은 날치기도 잘 하더니 왜 비정규직 철폐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합니까? 또 표 얻기 위해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인 저에게
비례대표 1번을 주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비례 1번 주는 정당은 기호 16번 진보전당뿐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자유선진당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가 약 한 54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이른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도록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이 새로운 그 관계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입니다. 최저임금 50%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현재 3분의 1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7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령자, 청년 영장, 또 청소년을 위한 취업 확대, 이런 문제를 지원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물가, 유류세 인하, 집값 안정, 이런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민주통합당은 부자와 재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에게, 우리 노동자들에게, 청년, 여성, 노인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투자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희는 그 약속에 눈물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눈물과 함께 진정성을 담았습니다. 저희는 무상급식을 약속했고 실현했습니다. 저희는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 민주통합당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립대에서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이제 전국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복지 혜택을 받을 차례입니다. 다 함께 새 세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통합진보당 박원석 후보입니다. 4년 전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하고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45개에서 1019개로 58%가 늘어났습니다. 자산 총액은 770조 원에서 1461조 원으로 무려 90%가 늘어났습니다. 재벌이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동안 이명박 정권은 법인세를 내리는 부자 감세와 대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쩡한 강바닥에 시멘트 퍼붓는 공사를 벌여 재벌 건설회사에 22조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몰아줬습니다.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서민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망친 경제, 이제 통합진보당이 살리겠습니다. 재벌규제특별법을 제정해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를 해소하고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서 든든한 내수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예.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 실망 많이 끼쳐드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새누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해서 박근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히 바꿨습니다.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명칭부터 바꾸고 국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가족 행복을 위해서 5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해야 엄마 아빠가 행복합니다. 딸 아들이 잘 커야 엄마 아빠가 행복합니다. 이 모든 공약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이념은 민생입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 보편주의, 선별주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공약 실명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이 각 당의 경제복지 분야 이 대표적인 이 정책과 공약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유토론과 주도권 토론을 펼치겠습니다. 이 자유토론은 전략에 따라서 이 토론자당 2분을 이 발언 횟수를 자유롭게 쓰시면서 말씀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자유토론에서 들었던 다른 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이 주도권 토론 때에는 이 주도권을 쥐고 질의와 응답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토론자는 반드시 2개 정당 이상의 당을 선택하셔서 질의응답을 펼치셔야 하겠고요. 이 3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 토론자에게는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균형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한 정당에게 주도권 토론 총 시간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이 경제 민주화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 사회 양극화, 경제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는데요. 경제 주체들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이 각 정당은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람들이 일을 하며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도둑질 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굶으란 말입니까? 최저임금 1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전국에 20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10%가 넘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아서 어째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그래도 다른 한쪽에는 배 터져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들은 수백 수천억을 상속받고 동네 빵집, 떡볶이집까지 빼들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울산과학대 이사장인 정몽준 씨는 그가 지난 1년간 주식 배당금은 308억 원을 벌었습니다. 반면 그 학교의 하청 노동자인 저는 1,300만 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1년간 차이가 2,000배도 넘습니다.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날강도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당론은 재벌 해체입니다. 그리고 정의회고법입니다. 비정규직법을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분배의 구조를 바꿔서 한쪽은 배 터져 죽고 한쪽은 배고파 죽는 상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20초 정도를 남기시고 한 1분 40초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쭉 길게 해주셔도 좋고요. 한 30초나 1분 정도씩 끊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유토론 때는 이어서 그냥 말씀하실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다음 발언 이어가시겠습니까? 네. 통합진보당 박완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면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무려 세금 90조 원 가까이를 줄여주고 높은 물가를 유지하는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줬습니다. 그 결과는 재벌의 나홀로 성장입니다. 새누리당 당명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이른바 MB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룡처럼 거대해진 재벌 기업은 2, 3세 경영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35개 대기업 집단이 652개 계열사로 늘었습니다. 다른 통계로 2010년 한 해만 279개가 늘어서 휴일 빼고 매일 하나씩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를 만들었습니다. 재벌이 자동차, 통신, 주유 전자에서 심지어는 빵집과 순대, 두부, 콩나물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부활하고 순환 출자 제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또한 재벌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계열 분리 명령제, 기업 분할 명령제를 도입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하게 분리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재벌규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두 분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순자 후보님 그리고 박원석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는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이 친재벌 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 중형세 자영업자들,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금 골목 상권에서 몰려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와 재벌이 잘 살면 모두 다 잘 살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경제를 우리가 모색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벌과 부자에게 투자한다고 한다면 저희 민주통합당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투자합니다. 새누리당이 자본에 투자하는 당이라면 저희는 노동에 투자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중소기업 중심, 소상공인 중심의 균형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다 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세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세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면 부자들도 또 장사가 잘 되고 재벌들도 잘 사는 그야말로 선순환 경제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네.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께서 먼저 신청하셨고요. 네. 소위 그 골목에서 골목 상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세 자영업자들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장과 일자리, 복지라고 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경우는 더 못 사는 이런 그 양극화 현상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MB 정부가 선진화라고 하는 그 경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것은 서민과 아주 유리된 그런 공허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재벌에 대한 그 경제력 집중을 좀 억제를 하면서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540만 명 정도가 달합니다. 근데 연간 100만 개가 창업이 되고 또 85만 개가 폐업이 됩니다. 이 폐업되는 숫자만 해도 한 연간 60조 원에 이릅니다. 근데 정부는 이것을 그 어떤 그 개인의 그 단순한 그 실패로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실패를 최소화하고 또 창업 지원을 늘려주고 또 이 간이 과세 기준을 좀 높여서 이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경제가 선순환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랫목이 뜨뜻하고 또 윗목까지 뜨뜻해지는 이러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 발언 기어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과 약속으로 먼저 복지와 일자리, 경제 민주화를 제일 먼저 내세웠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모든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골고루 나눠 갖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대기업 사익을 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새누리당도 공정거래법이나 여러 법을 보완해서 반드시 여러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꼭 지킬 것입니다. 또 우리 중소기업이 출발선상에서도 불리한 게 많았습니다. 많이 지원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강한 소기업이 되도록 또 중견기업으로 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약이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낙오된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즉 평생 맞춤형 복지라고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복지 혜택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국민들한테 주는 게 바로 맞춤형 복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준다는 그야말로 현실성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그와 같은 복지가 바로 우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중인데요. 이 창조한국당 정창덕 후보께서 아직 발언 신청을 안 하셨는데 기회를 드릴까요? 예. 예, 지금 각 당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러 정책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이게 구호나 정책으로만 그쳤지 실제 실현 방안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고 아픔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이따 질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우리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공정 거래 그리고 소득 분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 중소기업이 지금 사탕을 먹고 있는데 대기업이 뺨을 때리면서 중소기업 걸 뺏어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창조한국당만의 독창적인 저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육성을 하고 소상공인 549만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대기업 돈을 가진 분들이 떳떳하게 이분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이분들을 자생력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정책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창조한국당만의 차별에 대한 정책은 사회기여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무조건 돈을 뺏어서 돈 없는 사람에게 준다는 이런 논리는 억지 논리는 아닙니다. 돈이 있는 분도 떳떳하게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돈을 내고 그럼 그분들한테 명예의 전당, 훈장도 드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고 자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한국당은 이런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기여세 같은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강론에 대해서 이 정창득 후보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고요. 다른 분들께서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박원석 후보. 예,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약속 믿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이 사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주장했던 정운찬 전 총리가 사퇴를 했겠습니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 추상적인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확장을 통합진보당은 막겠습니다. 하도급 거래를 민주화하고 하청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를 권고사항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겠습니다. 재벌기업이 동네 골목 상권까지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 슈퍼마켓 입점 허가제를 도입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품목 규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 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지금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약을 보게 되면 새누리당 공약에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강남을 후보인 김종훈 후보께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생법과 유통법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한미 FTA에 저촉이 된다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후보를 새누리당은 공천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생법과 유통법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유통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그런 보호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 네,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고 국민과의 약속 같이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정책 같이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정책, 공정거래법 여러 조항을 확실히 바꾸고 지킬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두 후보는 20초 정도씩 남았는데 어떻게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해주시죠. 네. 비정규직, 없는 사회, 없는 사람 많이 생각한다니까 듣기는 좋습니다. 이걸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심히 유감이 됩니다. 모두 다 선거 때만 되면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완화 많이들 떠들어댑니다. 예. 그런데 꼭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 지금의 경제 양극화는 재벌이 새로운 분야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그 골목 상권을 잡아먹는 데 열중했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를테면은 그 기술 탈취, 꺾기, 심지어 그 MP3나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신기술을 그 탈취하는 이런 이 불공정 거래에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 경제 민주화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금 자유 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 다른 정당에게 질의하고 싶으신 사항을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당의 공약이나 정책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이 다른 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경제민주화에 대한 선진당의 입장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그 견제장치로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15대 재벌을 대상으로 해서 30%를 제한을 해서 이런 그 경제력 집중을 완화를 하고 또 불공정 거래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정부의 그 기업 프렌들리 정책, 이런 것들이 아마 서민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보면 경제 민주화를 이렇게 적어 놓은 상황인데, 지난 4년간 이 국회에서 했던 노력, 또 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에 비춰보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연 그런 말을 쓸 자격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새누리당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인 국민과 약속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정책 쇄신안을 낸 가운데 가장 핵심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 정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꾸고자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은 그동안의 모든 대기업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과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출총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통합민주당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편의상 그 민주당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1%대 99%의 대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재벌 정책으로 출총제라든지 순환철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벌만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중소기업 문제, 소상공인 문제, 자영 문제 이런 게 중요한데, 중소기업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렇게 해서 경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은 친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재벌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벌의 무차별적 확장을 막지를 못했고요. 저희는 당연하게 모든 관심의 초점이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 600만 자영업자가 고통을 입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할 때 네. 우리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우리 경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3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셔야 되는데 한 20초 정도를 드리셔서 말씀을 다 못 듣게 됐네요. 서기석 후보께서 잘 이제 규칙을 지켜주셨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발언 시간, 답변 시간을 조금 한 30초 정도씩은 여유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서규석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게 동정의 대상이나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우리 경제의 중추입니다. 여기가 튼튼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되고 그 바탕에서 대기업과 재벌들이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새누리당 정책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중소도시의 대형마트 입점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새누리당 강남을 후보, 이 김종훈 후보의 입장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의 입장하고 맞지 않는 분을 공천한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과연 새누리당은 정말로 이 중소기업의 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계속 김종훈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분명히 정책 쇄신을 하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종훈 후보가 예전에 발언하신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도시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5년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게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실천할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겁니다. 네, 그 후보께서 그거는 FTA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저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박원석 후보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이 잘못해서 지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해보시죠. 실은 이명박 정부 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얘기했고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재벌들이 더 커지고 경제력이 재벌로 집중되는 동안에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인들 도산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뒤늦게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사실에 일정하게는 그 위기감을 느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소상인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레토릭은 있을지언정 실제 그와 관련된 규제나 실질적인 대안은 새누리당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중소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벌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1%를 우리가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홍종학 후보께서 이 주도권 토론을 주도해 주셨고요. 이어서 통합진보당 박완석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재벌의 기업 지배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제를 폐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의 모든 정당들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그 재벌 기업이 재벌 총수 일가가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계열사 수십 개를 거느리는 이 비정상적인 지배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순환 출자제도 금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재벌 개혁의 의지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 안정범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출총제 부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출총제 관련된 그 30%든 40%든 통계를 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많은 재벌이 20%가 안 됩니다. 출총제를 부활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대기업이, 재벌이 사익을 추구하고 하는 많은 것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고 또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정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부당 단가를 인하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 개정도 내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듣고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출총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하신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출총제를 2009년도에 순자산 40% 기준으로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25%로 더 낮추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출자를 안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25%로 부활시켰을 경우에 당장은 현대와 한화 같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도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별도의 그 지배 구조 해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자를 다른 분을 한 분을 좀 선택해 여기에 주셔야 대해서 돼요. 그럼 네. 우리 홍종학 교수님이 네. 또 예. 그 홍종학 후보님께서 경제학 교수였으니까 보완해서 좀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은 재벌 규제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은 지금 전혀 공약에 반영하고 있지 않죠.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한다면, 실효세율이 낮다고 한다면 그것을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인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내는 세율보다
대기업이 내는 세율이 더 낮습니다. 지금 대기업에게는 전기세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게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박완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출총제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출총제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보다 실질적으로 공정한 시장 경제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정책연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정책 합의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공약을 보면 상당히 다른 게 있습니다. 특히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 과세는 통합진보당은 전면 과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주주만 조금 확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두 정당이 어느 방안을 따라서 합의를 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할까요? 예. 네. 저희가 정책연대를 한 것은 복지국가연맹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고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합의인 것입니다. 저희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합의를 한 것이죠. 다만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얼마나 되고 저희는 점진적으로 하자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제도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저희도 진보당과 같이 그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대주주만 과세하는 걸로 했지만은 앞으로 곧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우선은 하고 걱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통합진보당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사공동결정법을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이사의 절반을 노조 대표로 임명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통합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 공약을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를 한 상황에 계속 지켜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통합진보당과 그 민주통합당 간의 정책연대는 복지국가 동맹이라고 앞서 홍종학 후보께서도 표현하셨듯이 가치의 연대고 정책의 연대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다른 정당입니다. 다른 역사가 있고 또 다른 그 이념적 기반, 다른 세력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정책의 폭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사공동결정법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 그 기업 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아직 이 노사공동결정법과 같은 정책에 그 유보적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토론에 갈 문제이지 지금 모든 정책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치했기 때문에 정책연대를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이어서 창조한국당 정창덕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출종제 문제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다 정권을 한 번씩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청제도 뭐 4번 정도에 걸쳐서 뭐 조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런 그 정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제 손을 놔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대기업에 대한 저희 경제 의존도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52.5%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25.3%입니다. 독일은 39%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정책 모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정책 로드맵을 그 관점으로 해서 제가 새누리당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새누리당이 이제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새누리당이 그 가장 먼저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 입법 법안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만 좀 국민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네. 중소기업 지원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아까 우리 홍정화 후보 잘 말씀하셨는데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지원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속에 경쟁력이 갖추어진 기업으로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의 어떤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새누리당이나 아까도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꾸 이런 이념이나 이런 대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통합의 리더십이 결국 필요하다고 보고 질문 그런 대상자를 관점에서 좀 지정을 정책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거고 예. 이제 민주당에게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항상 스스로를 이제 현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과거에 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정책에서 실패했던 점에서는 거대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성찰할 때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믿는데요. 과거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정책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참여정부에서는 사실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여건이 그렇지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2008년 이전에는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후에 다른 발언 기회 때 잠깐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새누리당 김종범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안종범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울산 동구에는 새누리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새누리당 입장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현수막이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네, 우선 동구에.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이 몇 석이죠? 과반수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는 법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 안 하다가 선거 때 되니까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사내하도급법을 전면 개정해서 앞으로 사내하도급 쪽으로 법망을 피해서 몰려있는 비정규직화하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노력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홍종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며칠 전 상용자동차 해고자 중 한 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벌써 22번째입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아시고 계십니까? 그럼 상용차와 한진중공업은 두 사업장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두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를 해서 문제가 됐죠. 예. 상용차에서 보듯이 정리해고는 노동자 살인입니다. 이 정리해고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본 중심 경제에서 노동 중심 경제로 가야 된다.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저희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현재 지금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안 되는 정리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자기네들이 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만 불법을 강요하고 있고요. 반면에 재벌이나 힘센 사람들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여기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강론이었던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의 자유토론과 주도권 토론 6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대한 토론을 벌이겠는데요. 봄은 왔는데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제는 청년 실업, 여성 취업의 어려움, 중장년 가장들의 실직,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문제 역시 시정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 놓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실제의 고용 안정 속도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들의 말입니다. 이번에는 각 당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토론입니다. 토론자당 2분으로 동일한데요. 순서에 따라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자본 중심 경제가 아니라 노동 중심 경제를 열고자 합니다. 지금 김순자 후보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약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50% 감축을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약속은 진정성이 담겼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앞으로 5월 1일부로 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다수당의 자리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저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것입니다. 네, 누가 다음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통합진보당 박완석 후보입니다. 예, 현재 한국 경제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취업 준비자와 구직 단념자를 합한 숫자가 지난 2004년하고 비교할 때 6년 사이에 42% 정도가 늘었습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3% 가까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지금도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2,100시간 이상 노동으로 OECD 국가들 중에 OECD 국가 평균보다 400시간이나 많은 세계 최장 수준의 초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1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 촉진 정책을 병행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현행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개정해서 공기업과 대기업에 5%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를 실시해서 7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 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두 분 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몇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수없이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도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똑같이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몇만 개, 50만 개, 60만 개 만든다는 공약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만큼은 몇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 청년 실업 대책으로 모든 우리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키고자 스펙을 보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 창업의 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엔젤 투자 기금을 장기적으로 5천억까지 만들어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구체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 신청해 주셨습니다. 청년 실업이 8%가 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질 실업은 한 20% 된다고 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우선 31세 미만 청년들을 최초로 고용을 할 때 일단 3년간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그런 공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부분의 그 정규직화 문제인데요. 저희 선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부분에서 청소 용역 부분이라도
일단 이게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공무원 부분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직영을 통해서 정규직화하는 이런 그 방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그 일자리를 위해서 특히 이제 55년생에서 63년생이 이제 지금 이제 퇴직 기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고용 안정 문제로 인해서는 일단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서 양극화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서비스 지원을 확대를 해서 이를테면은 이 비정규직 문제에 좀 한 발짝 좀 더 이 복지를 그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 예, 얼마 전 또 한 분의 상용 자동차 해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무려 22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게 다 정리해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해고 당해봐서 잘 압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정리해고 그대로 놔두고 무슨 일자리 정책 이야기 됩니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니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벌은 복직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법을 새로 만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수도 금침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사장님이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4대 보험 안 주려고, 최저임금 안 주려고 특수고용직이라는 법 만들어서 다 자영업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이 법 때문에 1,500일이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처럼 청소하는 분들이 43만 명이 됩니다. 제가 운동하러 다닌다고 이분들을 만나보니 아직도 점심만 주는 데가 70~80%입니다.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없습니다. 이런 비정규직이 전국이 900만이 넘습니다. 비정규직 법을 오히려 비정규직 법을 보호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법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되려고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직 법을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신당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정책입니다. 네. 이어서 창조한국당 정창도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창조한국당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라든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공통사항들은 저희 정책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창조한국당에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성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식 모델과 유한 킴벌리 모델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자리를 늘렸고 윤리 경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두 번째는 전통산업을 혁신하는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지식, 양질의 노동력 시장을 신산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IT 벤처기업으로서 경험이 있고 또 저희 창조한국당만의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산업, 지금 농촌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공장 같은 거, 첨단을 이용해서 사시사철 모든 야채를 재배할 수 있다라는, 여기는 모든 첨단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지을 사람이 필요하고 각 분야별로 이런 전통산업에 첨단을 덧붙여서 분야별로 만든다면 여기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자리를 자꾸 옛날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해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한국당은 반드시 이런 새로운 신산업 쪽의 노동력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 실업 문제,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통합진보당 박완석 후보. 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공공 부문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OECD 수준으로 공무원 교사의 숫자를 늘려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아까 김순자 후보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비정규직 차별과 확산의 핵심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 밖에도 기간제 사용 사유를 법으로 제한해서 임의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을 규제하고 불법 파견을 규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정규직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법인 파견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비정규직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장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한테 그 기회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개념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한테 세제 혜택이나 혹은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시스템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큰 데를 찾아야 됩니다. 또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연대보증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창업의 개념도 이제는 IT 시대에 반드시 일자리를 위해서도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종학 후보 말씀하시죠. 네. 그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 먼저 친재벌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저희가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전체 총 고용자의 3%를 의무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 선심성 공약 아니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가서 일만 하더라도 공공부문에 가서 일만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죠. 그분들을 그냥 밖에 내버려 두면 실업자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되면 이게 내 회사가 아닌데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무슨 기술을 습득합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임금을 낮춰서 경쟁력을 높여라.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희는 생산성을 높여서 세계 경쟁으로 나가겠다. 이것이 저희의 생각인 것입니다. 네.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 발언 기회 드리죠. 예, 그 일자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풀어야 됩니다. 그 정부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민간이 주가 돼야 되고 문제는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늘어도 고용은 반비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 그 경제의 중액인 그 중소기업이 얼만큼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창조한국당 정창덕 후보 한 25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공된 모델을 가지고 실천을 이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4대 강에 들어간 예산 정도를 일부 대기업과 건설 회사에 가겠습니다만은 이걸 만약에 아까 전통산업 혁신 쪽에다가 쏟아부으면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식노동의 양질의 그런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알겠습니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보신당의 김순자 후보께서 6초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쓰시겠어요? 잠깐. 예, 새누리당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안정범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묻는 그 주도권 토론은 조금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2분간의 자유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도권 토론을 벌이겠는데요. 주도권 토론은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박완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사회 경쟁이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정책을 보니까요.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제도 도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해서 기업 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은 공시라는 약간은 강제성이 동반되는 그 수단과 자율적 개선이라는 게 앞뒤가 잘 안 맞고요. 과연 자율적 개선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현실에서는 2년 기간제 후 무기계약을 피하려고 기간제를 뭐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도 그 사내 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율적 개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팔짱 끼고 불난데 불구경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안종범 후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공시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도적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파견 근로자 많이 낮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현대자동차 말씀하셨지만은 사내 하도급으로 법망을 피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내 하도급법을 제대로 제정을 해서 적어도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비정규직법에서 피할 수 있는 사내 하도급 쪽으로 많이 돌려서 통계를 보더라도 많이 늘어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자는 거죠. 제가 여쭙는 거는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적 개선을 무슨 방안으로 유도할 건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공시를 하다 보면은 자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보면은 결국은 자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기업들이 당연히 할 거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정학 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지금 비정규직 그 악법인 그 파견법을 철폐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명시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대 국회 개원되면 최우선의 과제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한 그 민주통합당의 생각 또 아까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김순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동자들은 계속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자체가 지금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에 지금 막대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한테 막대한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 네. 기업은 우리 노동자들을 해고해서 실적을 높이는 예.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통합당 우리 홍정학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률을 70%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59%입니다. 70%까지 높이려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90만 개 일자리가 생겨야 됩니다. 과연 이 90만 개 일자리를 늘려서 단기간에 70%로 고용률을 높일 수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한번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고용률 70% 수준으로 가자는 것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거기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한 것처럼 친재벌 정책을 폐기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다면 왜 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에서 3%씩 전부 다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저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제 나중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여성들이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고용률이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 대책으로서 노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국가가 가야 될 길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친재벌 정책을 없애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친재벌 정책, 새누리당 전혀 쓰지 않습니다. 친재벌 정책을 한다 한들 만약에 그걸 없앤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90만 개 정도가 생길 건지 예. 이제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점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진보당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민주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이 90만 개
그냥 9호성의 공약 같은 게 과연 통합진보당에도 과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이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2017년까지 고용률 70%로 올리고 3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세부적인 수단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안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4대강에 22조 원 쏟아붓던 의지면 그리고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던 의지면 충분히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또 우리 중소자영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창조한국당 정창덕 후보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대해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전통산업 혁신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약 35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자도서관만 해도 저희가 25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저희가 검토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아까 여러 재벌 정책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하여튼 일자리 문제에서 많은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과 지금 그 통합진보당은 또 같은 정책 연대를 했고, 그래서 세 분이 지금 이 시간에 그럼 국민들한테 우리는 정말 이런 거는 실천하겠다 하는 취지로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세 분이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자, 먼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명확한 미래 비전, 세부 정책을 하나로 깨는 전략, 그리고 이 범국민적 참여하고 실행을 위한 정치라면 사실은 아까 구체적 성공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독일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모델이라는 것은 명품 중소기업이요, 직장과 평생학습의 병행이고, 그리고 그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 개척자. 이거는 문국현 전 대표의 가치, 또 안철수 교수의 가치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모델을 제시해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창조한국당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씩만 성공 사례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대학에 몸담고 있지만은 스펙 쌓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방대 학생들이나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서를 내서 단 한 번의 면접 기회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펙을 보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그게 스펙 초월 청년 취업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걸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해서 하기로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이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저희가 집권을 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서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창조한국당에서 그동안 많이 얘기하셨던 방법이 있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쳐서 어디서 기술을 습득할 여유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감사합니다. 나누고. 저기 선진당한테 짧게 말씀드려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 예, 저희 지금 시간 다 쓰셨는데요. 예, 주도권 토론 때 그럼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이 일자리 만든다고 부자들 세금들 줄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네.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줄여서 몇 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네, 정확한 설명은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딱 81개 늘었습니다. 그럼 지난 4년 동안 재벌 깎아준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국회에서 낸 자료로 보니까 82조라고 합니다. 그 돈으로 그냥 일자리 만들었으면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가 400개나 만들어줍니다. 이명박 정부가 4년 동안 만든 일자리
5배입니다. 새누리당 부자들 세금 깎아준다고 서민만 힘들게 한 겁니다. 그 다음 민주통합당 묻겠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이사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100억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최저연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며 1,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1,000배 차이 난답니다. 저는 사람 능력 차이가 그렇게 커도 1,000배나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 이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만큼 우리 고용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에 늘리는 고용보다 해외에 늘리는 고용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것을 그냥 자발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주는 보조금은 이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고용,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고용인데요. 진보신당은 최저임금 상한하고 나아가 사장 임금 상한제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도요? 임금 상한제를 만들자고. 사장 임금 상한제를 만들자고. 더 이상 많이 못 주게 하자고. 10억 이상 못 주게 하자고.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분위기가 예. 형성이 된다면 네. 기업 스스로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이어서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 시작해 주시죠. 아까 그 창조한국당 그 질문에 대해서 소상공인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크게 보면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연간 한 4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한 서너 배 정도는 올려서 자금 수위에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지금 4,8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7,200만 원 정도 올리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점별 물류센터나 그 수수료 인하 문제 이런 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그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주가 돼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전제가 있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상당한 그 제약이 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민주통합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분 또 300인 이상 기업 의무고용제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저희 당도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기업이 항상 잘 나가지 않는다. 또 뭐 마이너스 적자일 때도 있고 번창하라는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 뭐 1, 2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그 한계는 뭐하고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한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기본적인 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국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 교육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육훈련비를 지금 지급하는 것보다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훈련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공사업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소득이 없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취직을 시켜서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기술을 습득하는데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이 투자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는 달리 바로 그렇게 고용을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저희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기업 부분은 이 글로벌 시스템을 갖추기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늘려도 고용은 반비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그 창출 여력이 많지 않다. 문제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계속 그렇게 대기업의 그 수직적인 계열화 이런 부분 때문에 밀려가고 있는데, 결국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이 관건이다. 그 중소기업 어떻게 지원해서 일자리 늘릴 수 있는가, 이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은 이 중소기업 지원을 세제, 금융, 인력 지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지원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서라도 이제 그 지원 방법을 바꿔서 인력을 많이 네. 창출하도록 바꿀 예. 예정입니다. 시간이 네. 다 지났습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기업 정책을 통하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거기에 국가의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눈높이를 낮추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새누리당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눈높이를 높여야죠. 네, 눈높이를 그러면 높이는데요. 그러면 국가는 가만히 있고 눈높이만 높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펙 같은 것도 보지 않고 취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공공 부분부터 활성화하고 하는 뭐 공약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그걸 안 하셨죠? 그 그렇다. 다수당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이게 지금 총선으로 갑자기 나오신 거죠? 아니죠. 지금부터 하겠다는 건데 지금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렇다면 고용률을 70% 높이는 방안도 왜 그러니까요. 과거는 그러니까 하지 이제 저희가 않으셨죠?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진정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시킨 정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정창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한국당에서는 비정규직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왜 문제가 많은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제 첫째는 비정규직으로 됐을 때 그 비정규직의 그 일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안 생기고 동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또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애착심이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급여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어느 순간에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업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결국은 우리 기업들을 다 해외로 내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자유토론과 주도권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강론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한 토론 벌여보겠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선진 사회로 진입하는 나라들의 공통된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준비나 이 국민 각자의 인식 개선 같은 대비책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졌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 또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각 정당은 어떠한 대표적인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당의 공약과 정책을 함께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토론자당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부터 자유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빨리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은 보육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자 공약을 내놨습니다. 28조 원을 5년 동안 쓰는 걸로 했습니다. 재정 조달을 확실하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행복 5대 약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족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3대가 불안해서 탈피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딸 아들도 제대로 된 보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야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많이 출산을 하고 빨리 결혼을 하고 하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가족 행복의 5대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떤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어떤 분이? 예, 민주통합당의 홍종학 후보.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 몇 년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는 이 일이 영화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님께서 좀 더 일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치매에 걸린 걸까 안 걸린 걸까? 그런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전에 국가가 다가가서 한 번만 검사를 받게 해준다고 한다면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동네 노인들이 다 함께 즐겁게 가서 치매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나은 편안한 그런 노후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국립병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상태가 괜찮은지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 뵈어서 항상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약을 저희가 냈습니다. 네,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무상보육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만 해도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특히 그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급조해서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선진당은 취약전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를 하되 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그 아동수당 또 보육료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다 골고루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입니다만 60%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이 꼭 도와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파파스 쿼터제라고 하는 그 남성 그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고령화 문제인데요. 이제 지금 그 베이비 부모들 은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에 대비를 해서 이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그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 또 고용 촉진을 위한 여러 개 다양한 그런 수단을 지원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통합진보당 박완석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통합진보당은 마음 놓고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시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아이들은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관점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복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세계 80여 개국에서 아동수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많이 확대됐습니다. 더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1개 동마다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칙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전체 보육시설 대비 3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그 엄마 아빠들 아이 키우는 문제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 쿼터제, 파파 쿼터제 제도화하겠습니다.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환경 만들고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근대화 산업화의 공로, 저희 어르신들께 정당하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됩니다. 앞서 홍종학 후보께서 말씀하신 치매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체 노인 중에 치매 환자 비율이 8.4%입니다. 근데 국내 공공 노인 요양시설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10% 정도 되는데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을 10%까지 확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이 요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금 용돈연금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 내에 현재 지급액의 2배로 인상해서 2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 아프신 곳 굉장히 많습니다. 성형이나 미용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진료비 상한제를 개인당 월 100만 원으로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을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창조한국당 정창도 후보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저출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육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저출산은 지금 저희 나라가 1.15명, 유럽이 1.6명,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아까 육아 지원 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저출산 문제는 일과 직장 같이 양립이 돼야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한 킴벌리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적인 경영을 했고 또 일자리 나누기 경영을 했고 그래서 보육시설을 만들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문제입니다. 노령화 문제입니다. 노인 일자리 복지센터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저희 정책에. 그 부분은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통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재취업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여러 정보를 드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양평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창조한국당의 정책에서 노인 일자리 그래서 노인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노인용품을 만드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노인용 놀이터, 노인용 게임, 노인용 육아용품 뭐 이런 걸 만드는데 노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노인 복합단지 정책 저희 창조한국당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보신당 김수자 후보 발언하시죠. 예, 대학 교수님들이라서 그런가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런가 정책은 참 멋집니다. 저는 멋지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까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어서 애를 낳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없어서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를 많이 낳을수록 애국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봅시다. 우리 동네 세댁 하나는 출산하고 직장에 갔더니 퇴직을 강요하고 원래 일했던 데 안 주고 나쁜 자리로 줬다고 합니다. 요새 다들 맞벌이해서 애 키우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우리 옆집은 조선소 다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집 대출 내고 교육비 내고 이래저래 할부금 내니 애 키우기 진짜 힘든답니다. 비정규직 총각들은 장가도 못 갑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않고 애 낳으라고 길을 여건 안 만들어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정부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신당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상. 네. 시간이 조금 남은 분들이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에서는 복지를 낭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지하면 맨날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 그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으면 그 아이의 생산성은 나중에 소득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하고 같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나중이 되어서라도 성격이 좋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복지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투자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투자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아껴서 저희 재정의 낭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아껴서 저희가 복지에 쏟아붓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 네, 우리 홍종학 후보 새누리당이 복지하면 망한다고 이야기하셨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치매 환자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등급 외자라고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등급 외자라도 반드시 다시 판정을 내려서 약 4만 5천 분에 해당하는 등급 외자의 치매 환자를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이 되도록 이번에 공약을 내세웠고 반드시 지킬 겁니다. 네. 정창덕 후보가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저출산 문제는 그 가정과 일의 양립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릴리의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 첨단 IT 스마트워크를 이용해서 재택근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문제인데요. 그거는 시간을 노인분들에게 기존 하던 그분들을 조금 연장시켜주면서 임금은 조금 낮게 드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존의 거에다 새로운 것을 훈련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복지를 하는 방법.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 네. 저출산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농촌 지역 그 교육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 지역 초등학교에 어린이집 설치를 좀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농어촌의 그 교육 공동화를 좀 막겠다 이런 이제 공약입니다. 그리고 노령화에 관련해서 노인들의 그 기초 노령연금 9만 원을 24만 원으로 그 확대를 추진을 예. 하겠습니다. 예. 진보신당의 김순자 후보께서 11초 정도 남았는데 예. 제가 한마디 하고 싶다면 분통 터져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관한 주도권 토론, 시간은 토론자당 3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창조한국당 정창덕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이제 새누리당의 정책들을 보면 이제 양육과 보육 대책은 알 수가 있는데요. 정책 공약집만을 봐서는 여기에 교육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이제 과도한 등록금, 과도한 사교육비,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두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피 요인이 될 수 있다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10조 원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학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운영 투명성을 위해 현행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리 사학들 문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등록금 반값 실현한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무작정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게 아니고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35%포인트 정도를 낮추고 나머지를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해서 낮춘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비리 사학을 포함한 많은 사학이 투명하게 모든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그러므로 해서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민주통합당의 정책들을 보면 현재 그 100세 시대 대비해서 생애 핵심 능력 개발과 평생학습을 위한 예산 정책이 있는데 지금 그 정부 교육 예산에서 2012년에 0.03%인 이 평생 교육 예산을 1%로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교육 예산 대비 평생 교육 예산은 이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약 2.3%, 아일랜드는 이제 1.96%, 어쨌든 중국만 봐도 1.87% 이렇게 되는데 중국보다 낮게 잡은 상태에서 평생 교육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통을 끌어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평생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대신에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평생교육은 취직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아까 사학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박근혜 위원장께서 그 비리 사학을 척결하는 사학법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문제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쓰셨습니까? 예. 예, 발언이 다된것 같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초노령연금을 얼마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약 20만 원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20만 원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한노인의 주간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2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년 됐죠.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9만 원입니다. 예. 언제쯤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네. 예.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18대에도 이 9만 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계획을 확정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19대 국회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초노령연금을 원래 계획대로 이른바 5% A값이라는 거, 예. 5%를 배로 2028년까지 확대하는 그 약속은 합의하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당선이 돼야만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네, 예. 여야가 합의하에 법 개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김광식 총리가 연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며 부모 부양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에 맞지 않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국민연금을 축소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선진당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자에 대해서는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는 그 연금을 2배로 인상을 해서 적어도 국민 최저선은 지켜주겠다 이런 그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각 당이 이제 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쏟아냈고 또 보육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해야 될 자원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은 한 17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연간 55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63조. 그러면 이것이 4년 하면 한 30조 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주통합당의 경우에 174조 원은 4년으로 계산을 하면 연간 44조 원입니다. 근데 과연 5년짜리입니다. 5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32조입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은 이게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4년 그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에 공약을 내걸어야 좀 맞다고 보는데 174조 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년으로 나눠가지고 액수를 이제 낮춘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흔히 이제 민주당은 1% 대 99%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의 부자 세금을 통해서 복지자원을 마련하겠다. 그러나 과연 1%의 세금을 가지고 그 많은 174조 원에 달하는 그런 자원을 과연 마련할 수가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그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인데요. 60조 원이면 사료금 240조 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세금을 증세하지 않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집에요. 그 재원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서민과 중산층에 투자를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거기다 쓰는 게 그게 투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중에 그 86조에서 100조 원은 중산층한테 세금을 걷어야만 그게 가능한 돈입니다.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것을 물론 이제 잘 못 보셔서 세 가지로 그렇습니다. 물론 세 가지로 뭐 저 조세개혁, 재정개혁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거의 100조 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 4대강에 30조 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만 하더라도 약 한 130조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명박 그렇게 정부와 같은 보지 않는 정책을 것이 그러니까 이 담세율을 예. 2% 높인다고 하면 그것이 한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세금이 그거 시간이 말고 지났고요. 네, 이어서 이제 25%가 민주통합당 홍종학 늘어나는 후보께서 것인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그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는 복지를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기다 다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우리 국민의 99%가 생계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45%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시 해고 위험에 노출된 저임금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0%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2012년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안종범 후보께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 그 기초노령연금이요. 저희는 이미 공약을 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공약을 내면 이것은 다음 국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그냥 4월 달에 당장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지금 2028년까지 법으로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공약을 10년 앞당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게 재원으로 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2조 9천억을 더 거두면 된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5조 원이 제가 소요가 말씀을 됩니다. 드릴게요. 그래서 재원에 대한 아니, 대책을 주도권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그 박근혜 위원장께서 2007년 대선 공약에 이거 넣으셨었죠. 그때 그걸 관여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네, 그걸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그때 이야기한 기초연금을 만약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진보신당이 받았으면은 이런 기초노령연금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위원장이 주장했던 기초연금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틀 내에서 이원화해서 기초연금으로 100% 노인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새로운 것을 지금 노령연금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제대로 네, 합의가 그러니까요. 됐으면 전혀 문제가 없던 거를 그러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했기 때문에 보다 본격적으로 노인들에게 이 논의하자는 정도 거죠. 기본적인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넣는다는 데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원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이 사실은 뭐 별로 새로워진 게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약도 했고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과거에 대선 주자로 경선 나왔을 때 공약한 내용을 지금 총선 공약에서는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왜 뺐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하고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6년에 국회에서 그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할 때 법 개정의 그 입법 부대 의견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한다. 2028년까지 인상하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입법 부대 의견이기 때문에 땡겨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종범 후보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통합진보당 박완석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그 기초노령연금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3포 세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20, 30대 10명 중 4명이 연애, 결혼, 출산 이거 포기한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조적인 얘기고 또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이 3포 세대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포 세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 실업 3포 세대 문제까지 나올 정도가 안 됐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거같이 몇만 개 청년 일자를 만든다는 식의 공약은 안 됩니다. 저도 학교에 몸담고 있었지만 많은 대학생들 그 공약 환해합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제대로 되게 하고 대학에서 제대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취업 시스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펙을 보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 창업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청년 창업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3%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실패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에 대한 안전망 없이 자꾸 청년 창업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 사실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3%밖에 성공률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 청년 창업에 대한 안전망은 어떤 걸 갖고 네,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을 내걸 수도 있었지만은 앞당겨서 2월 달에 연대보증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 사후 조치를 지금 법 보완 상황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성공률 3%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초 장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했고 또 그 벤처의 M&A를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그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는 청년 창업 얘기하고 하나는 그 스펙 얘기하고 스펙 진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이 없는데. 네, 스펙을 보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든다는 것이 시작입니다. 네,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조금 시비를 분명하게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법 개정할 때 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 지금 민주통합당도 입장이 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종학 후보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민주정부 10년을 많이 성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값 등록금 얘기하고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실현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초노령연금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민주통합당 우리 홍 후보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재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셨는데요. 174조 원을 거둬서 164조 원을 5년 동안에 쓰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174조 중에 86조를 세금을 거둬서 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25조만 상위 1%한테 거둘 수 있지 나머지 61조는 결국은 99%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보다 분명하게 계산하는 근거를 내놓으셔야 될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1대 99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굉장히 구호성에 해당하는 이 공약에 대해서 이제는 거둘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열을 시켜서 우리 100%의 대한민국이 중요한 시점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대한 두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복지를 많이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나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100조 원이나 재정적자가 났습니다. 강바닥에다 30조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다시 우리가 복지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당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공약의 공약집에 분명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재정개혁, 조세개혁, 그리고 복지개혁을 통해서 164조 만들겠다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거 따져보시면 되는데 30초가 지나셨는데요. 예,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계속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적어도 86조를 세금을 거둬서 한다는데 결국 나머지 61조는 일반 서민한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라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선장 이야기 이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계산한 게 있으면 좀 더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와 같이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기초노령연금 이전의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제안했는데 거부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묶어서 우리 창조한국당에서 이야기하시는 재원 대책이나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좀 선진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세의 기본은 그 텍스 베이스를 넓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1%만 걷어가지고 그 다른 계층한테 준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는 예. 내가 낸 세금이 각종 네. 사회보장제도로부터 해서 답변 나한테 시간이 들어오는 너무 것입니다. 짧아서요. 근데 이런 지금 말씀을 다 듣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이 토론자들에게 마무리 발언이 1분씩 남겨져 있습니다. 이 강론에 대해서 못다 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이고요.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정치인과 사장들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멀쩡합니다. 해고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들과 사장들도 잘려봤으며 해고자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60입니다. 그런 세상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한다고 하는데 비정규직 후보 하나 내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무슨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보신당은 저 같은 비정규직 여성을 비례 1번으로 추천했습니다.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가 국회로 가는 모습을 예. 보고 싶으면 16번 진보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자유선진당 서규석 후보 발언해 주시죠. 지난 4년 우리 국민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빚만 늘었고 서민과 중소상인은 벼랑 끝 삶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 집권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책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이익은 나눠 먹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당입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말과 행동이 다른 정당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정당에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모레면 투표 날입니다. 이틀 후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야가 싸우고 장애로 뛰쳐나가는 그런 그 국회를 원하십니까? 또 국회가 진보 세력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 중심을 잡고 경제 살리고 정치 살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민주화와 고도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세계가 경탄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MB 새누리당 정부 4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장은 재벌과 부자들만 배불렸습니다.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민주화인데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선거는 자존심이 걸린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먹칠한 정부, 먹칠한 정당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 줄 것을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통합진보당 박완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은 좋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 전국에서 출마한 130명의 후보가 사퇴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헌정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야권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십시오. 그 힘으로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서민의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에 주시는 한 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만드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에 주시는 한 표는 청년 실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에게 주시는 한 표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이끄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이제 이념이 아니고 민생을 보고 치르는 선거입니다. 저 홍종학 후보 오래전부터 친한 학자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안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국민이 함께 가야 됩니다. 편가르기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제 화합해서 미래로 가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반드시 지킬 약속만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공약 실명제를 내세웠습니다. 공약을 지킬 비례대표 후보 한 명 한 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하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갈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이념이 아니고 민생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조한국당 정창덕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어쩌면 구태 정치의 가치와 미래 가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미래 가치를 추구합니다. 일자리 강국, 교육 강국, 중소기업 강국,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 끊임없이 4년 전부터 경제 민주화를 선도해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당이 길을 잘못 갈 때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여당의 구태 정치가 있으면 할 말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안철수 씨의 소통과 공감의 가치, 문국현 전 대표의 사람 중심의 가치, 그리고 제3세력, 그리고 무소속이 일치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역에서 일꾼은 뽑아주시되 당만은 저희 창조한국당을 꼭 좀 찍어주십시오. 저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6분의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이 경제 복지 분야의 정당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 경제 민주화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국민 여러분과 한 엄중한 약속인 만큼 이후에도 이 정치인으로서의 이 신의를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에서 나와주신 후보자 여러분 모두 긴 시간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토론이 내일 모레 있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3차례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